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거래법 6주차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 정도 강의가 되겠고요. 또, 지난 주들 제가 올려놓은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30분씩 동영상 강의로 온라인, e클래스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또 강의 들으시고 교재와 함께 교재 참조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CISG 그 비엔나 협약 그 손해 부분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된 조항이라고 해서 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규정까지 하면은 이제 비엔나 협약 부분을 다 하게 되고요. 아마 다음 주쯤 돼서 이제 인코텀스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의 배상 그리고 손해의 그 산정 이 부분은 매도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매수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74조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칙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4조 foreseeability doctrine 예측 가능성 법리에 따라서 이 예측 가능성 법리는 말씀드린 대로 foresee 하면은 이제 예측하다는 것이죠. ability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 법리는 영미법상의 법리이고요. 이제 대륙법계의 상당 인과 관계 그럼 하고 뭐 대동소이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그래서 말씀드렸죠. 소위 합리적 추상적 인간상. 이것이 이제 근대 사법이 상정한 인간상이고요. 그 사법 원리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 reasonable bystander, 합리적 중립자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74조는 이제 예견 가능성 법리 원칙이고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예컨대 여러 개별 형사법 조항이 있잖아요. 뭐 특별 형사법도 있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랄지 무슨 개별 법령마다 특별 형법 조항이 있고요. 우리 형법 각칙의 여러 범죄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 형법 총론의 원칙 조항들은 그 개별 헌법 조항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고의 이 범을 원칙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은 예외로 처벌한다. 뭐 이런 형법상의 총론상의 원칙은 특단의 그러니까 달리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특별헌법 조항 형법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조항이라는 것은 문제에 관해서 원칙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예견 가능성 법리도 이제 75조 75조 그리고 이제 76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대체 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 거래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손해 산정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75조 대체 거래에 의한 손해 산정 그리고 76조 시가에 근거한 손해 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6조 75조 76조에 보면 피해 당사자가 이제 대체 거래 또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산정해서 배상을 받되 말씀드린 대로 74조 원칙 조항에 따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배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이익의 상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4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상실 등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75조, 76조는 그 보통 이제 실제 손해, 액츄얼 데미지라고 했죠. 직접 손해. 그리고 부수적 손해 일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 손해의 또 다른 부분 그리고 결과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 손해의 일부 그리고 결과적 손해의 경우에는 이제 74조에 따라서 이익의 상실도 포함해서 예견 가능한 범위의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이제 보통 이익의 상실이 많을 것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피해 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우리 사법상 기대이익 또는 실내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결과적 손해에 해당이 되겠죠. 이 추가 손해배상 문제는 이제 보통 기대이익 또는 실내이익의 상실, 뭐 이익의 상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매도인이 계약의 목적이었던 물품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또 딴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 위반을 해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계약의 목적이었던 물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특별히 이익의 상실할지 어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 손해에 별다른 손해가 없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리고 매수인의 경우에 다른 공급자로부터 계약의 목적이었던 물품인 원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 위반했더라도 다른 데서 원자재를 쉽게 구입해서 뭐 계속 생산한달지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손해에 특별히 74조를 통해서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목적으로 된 물품의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심각한 초래를 소리하는 생산량 감소, 매도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생산량 감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75조, 76조 만으로 배상을 해라.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은 완전 배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생산 감소로 인한 이익의 상실까지도 손해로서 배상받도록 해야만 피해 당사자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있었을 위치로 되돌린다. 는 손해배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foreseeability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but for test라는 것도 있어요. 영미법상의 개념들인데 but 그러나 but for 한번 보여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손해가 발생했고 그러한 것이 없었더라면 어떻을 것이다. but라는 건 except죠. except for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걸 우리가 but for t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법, 영미 계약법, 또 사법에 있어 중요한 테스트 기준이 돼요. 뭐 reasonable bystander, foreseeability doctrine. 제가 여러분에게 영미법의 몇 가지 개념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미법 시간에 뭐 더 자세히 공부하실 테지만 보면은 이 버퍼 테스트에 따라서 이 손해 배상의 목적은 뭐냐? 이거는 상당인과관계, 우리 대륙법상의 상당인과관계랄지 뭐 그와 관련된 어떤 테스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없었더라면 계약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계약 위반이 없었더라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있었을 피고가 누렸을 그런 상태로 이걸 되돌려놔야 된다. 그 범위 내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 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배상의 원칙, 이것이 사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이 되고요. 이 74조, 75, 76조, 이제 74조는 원칙 조항으로서 이 완전 배상의 원칙,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되는 조항으로서 손실 경감 의무가 있습니다. 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지금 반대 당사자가 계약 위반이 있으면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다 하더라,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만연히 있으면 안 되고요. 당사자 간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을 경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감할 수 있었던 합리적 범위 내 손실은 경감하지 않으면 노력해서 경감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경감 의무는 제 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위반을 주장한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 경감 의무는 계약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법이 인정하는 의무입니다. 계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손실 경감 의무를 조항에 두어서 뭐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법과 다른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 경감 의무에 합의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합의가 법정지국 내 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손실 경감 의무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위약금 조항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뭐 위약금인가요? 관련해서 아마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공공 정책적 강행적 부분은 뭐 CISG가 다루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CISG는 이제 손실 경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의무고요. 법이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CISG 법이 규정하는 의무고요. 피해 당사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법적 요구, 즉 간접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이 손실 경감 의무를 다해야 손배상, 완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가 손실 경감 의무를 위반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 법적 효과는 경감될 수 있었던 손해 부분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 뿐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대륙법계 계약법에서는 그렇죠? 귀책사유라는 개념이 있죠. 귀책사유. 이 부분이 영미법하고 다른 점입니다.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요구되죠. 이때는 이제 과실이 요구되니까 상대방 계약의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서 뭐 통상적 손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위반이 과실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영미법계 계약법에서는 영미법계 계약법은 이 주관적 귀책사유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중대한 계약 위반이냐, 중대한 계약 위반이 아닌 뭐 사소한 계약 위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에서 뭐 과실상계 이런 법리들이 없는데 결국 형평 원칙에 따라 피해 당사자에게 손실경감문을 인정하고 그 방법으로 손해경감이 이루어집니다. 비행나 협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영미법계 계약법정을 수령해서 위반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서 과실 없는 경우에도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경감호는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이 손실경감호는 상인 간의 일반적인 상관행을 반영한 것이고요. 국제상거래 활동이 양 당사자의 신뢰에 바탕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역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손실경감 의무 77조를 뭐 가장 저렴한 손해산정 기준을 택하라, 위반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제 수단을 선택하라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지금 법은 자기 손실을 경감시키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손실경감 의무가 이행기 전 계약 위반 경우에도 적용되느냐? 계약 위반에는 본래의 계약 위반 그리고 엔티시퍼토리 브리치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 있다 배웠죠. 이 이행기 전 계약 위반에도 손실경감 의무가 적용되느냐? 상대방이 이행기에 본질적 계약 위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행기 전에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때, 그런 때는 당사자는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와 적절한 대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의 경우에도 손실경감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뭐 보아야 한다. 자, 이행기 전 계약 위반. 이행기 전 이미 계약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당사자에게 매우 심각한 어떤 계약 관계의 파괴, 신뢰의 파괴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손실경감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이시네요. 우리 이기수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손실경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비엔나 협약 제77조 이의문의 문헌을 고려할 때 피해 당사자에게 손실경감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손실경감 의무의 취지가 설사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확대된 손실까지도 손해로서 배상 못도록 하는 것이 위반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데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손실경감 의무를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논리적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에만 이게 인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양 당사자 간의 권형을 맞춘 기 위해서 이 손실경감 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가 있겠죠. 자,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물품의 수령을 거절했어요. 매수인은 물품 수령, 그러니까 물품 수령 의무, 물품 인도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계약 위반이 됐죠. 매도인이 계약의 목적으로 된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매수인에게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고집한 때에는, 이런 때는 이제 재판매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물품 수령해라, 대금 지급해라,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피해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손실경감 의무를 인정해서
매도인이 특정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만큼 매도인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감액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에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있고 매도인 측에 이렇게 부당한 특정 이행 강요랄지 뭐 이런 게 있는 경우에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자 부분이 있어요. 비엔나의 계약 제78조입니다. 우리 봤죠? 지난 시간에 쭉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CISG 법 조항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 78조를 보면은 한 당사자가 대금, 그 밖에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비엔나의 계약 제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이자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륙법계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손해경감 의무가 영미법계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이 이자 부분은 대륙법계 법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법계는 이자하고 손해배상을 구분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영미법계는 이자는 손해배상의 특수한 한 형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이자의 기산점은 대금, 그 밖 그 금액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보통 그 대금 이 연체된 경우가 이 해당이 되겠는데 그 밖에 연체된 금액 있겠어요. 예컨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여기 나오지만 매도인이 성급한 운임, 그러니까 매수인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운임을 성급할 수가 있어요. 양 당사자가 네가 먼저 결국 운송계약상 내가 운임은 부담한다. 다만 지금 선박회사랄지 이걸 네가 잘 알아볼 수 있으니까 네가 나의 대리인으로서 선박회사랄지 이런 운송이라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운임을 성급해달라.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상환하겠다. 뭐 이렇게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인이 운임을 성급했는데 그 상환해야 될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밖에 연체된 금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금이나 그 밖에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는다. 당연하겠죠. 상인들이니까요. 영리 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이 이자는 대륙법계에서 손해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개념상 구분이 되지만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지급할 금액을 연체하게 되면은 이 이자 조항이 적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여기 있지만요. 피해 당사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다른 체계의 제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하면서 또 이자 78조에 따라 이자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이자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78조 법조항은 대금 또는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인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는 대금 반환, 대금이 연체된 게 아니고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대금
그 대금 반환이 연체된 경우에요. 이 대금 반환이 연체된 경우도 당연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요. 당사자는 인도된 물품을 반환해야 되고 또 수령한 대금,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But for 계약이 없었더라면 양 당사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에 따라 원상 회복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대금 반환 관련해서도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84조 1항 비엔나 협약 84조 1항에서는 이걸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9조 이건 이제 나오겠습니다. 면책 조항인데요. 우리가 살펴봤죠. 계약이 정한 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그러니까 면책 관련한 것인데 이때 면책되는 것은 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78조 이자 부분은 손해배상 의무하고는 별개의 의무라고 그랬죠. 별개의 의무로서 이자 지급이 있기 때문에 이 78조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손해배상 부분이 79조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에도 이자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환 취득을 금지하는 규제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갑자기 이 외환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견할 수 없었고 뭐 극복할 수 없었고 뭐 이런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책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장애가 해소되어서 이제 지급을 하였다. 늦게 지급을 하였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면제된 손해배상 그 부분은 유효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대금 지급이 연체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여전히 지급해야 됩니다. 78조에 따라서. 그래서 79조의 면책하고 78조의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예? 자, 이자율. 그러면 이제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비엔나 협약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내법이 규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비엔나 협약 제7조 2항. 이건 국제적, 비엔나 협약의 국제적 성격, 통일성을 강조한 조항이죠. 이 조항에 따라 비엔나 협약 제74조에 규정된 실제 손해의 배상이라는 손해배상 일반 원칙에 기초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자율을 정하자.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은 이게 국제사법이 결국 국제법, 국제 조약의 형태로 돼 있고 7조 2항의 국제적 통일성 뭐 이런 관련해서 여러 장점이 있죠. 여기 그 적용할 국내법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또 그 밖에 뭐 장점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제로 그 어떻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자율을 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실한 것은 그 첫 번째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내법 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 이 설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예. 그 우리 제가 준비한 좀 슬라이드를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1993년도 여기 앞에 특별히 국가가 없으면 이건 중재 판정입니다. 유니렉스 시스템화에서 이건 중재 판정이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993년도 중대 판정입니다. 협약은 이자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통화에 대하여 현재 국제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자율에 의할 것이다. 런 국제은행 연이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계약상 지금 지급돼야 될 통화가 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화로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런던 국제은행 연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98년도 스위스 법원 판결입니다. 자,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나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에 있어 이자율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되는 중거법에 의한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유력한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학설인 것 같습니다. 1992년도 중재 판정인데요. 역시 그 이자율에 관한 판정인 것 같습니다. 협약은 이자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으로서의 매도인 국가법을 원용하기로 한다. 매도인 국가의 법정 이자율은 5%이나 이자의 형식으로 매도인에게 추가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로 하고 종국적인 이자율은 매도인 국가의 상사은행 이율인 12%이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학설에 따라서 국제사법에 따라서 그 적용될 국내법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따르면 5%다. 예, 그런데 결국 이 양 당사자는 상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체가 된다면은 추가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요 할 수 있고 상사은행 이율을 적용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 지금 상법상 우리 민법상 이율은 5%인가요? 법정 이율? 민법을 들여다본 지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상법은 저 공부할 때 6%였는데 상사은행 이율이라고 특별히 지금 민법이나 상법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상사은행 이율은 뭐 12%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이걸 추가적 손해배상으로 봐서 높은 이율을 적용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면책, 우리 교재 169페이지입니다. 면책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가 이제 계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뭐 전쟁이 났달지 국가행위, 운송시설 파괴, 해상봉쇄, 파업, 공급자의 조업 중단 또는 파산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 위반 관련해서 이제 뭐 주관적 귀책 사유를 인정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도 뭐 주관적 귀책 사유는 인정하지 않지만 act of God이랄지 impossibility, frustration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는 forcible 죄, 불가항력, 뭐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뭐 신의 행위, 책임이 없는 행위죠. 좌절, frustration. 원래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좌절. 뭐 이런 상황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각 국가의 계약법은 그 규율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설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데 그칠 뿐 상대방으로부터 그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불가항력적 장애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다. 그러니까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 그냥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가항력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야말로